어려웠죠? 원래 어려운 게 정상입니다, 얘들아. 지금 점수 가지고 조금 의기소침한데 기본적으로 이 모의고사의 목적은 최상위권을 위해서 만든 모의고사라서 어려운 게 맞고, 두 번째, 어려웠던 이유가 뭐냐면 작년 수능이 워낙에 어려웠기 때문에 이것에 맞춰서 만들었으니까 어렵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쌤이 얘기했지만 6월달, 9월달 보다는 아무래도 3월달에 대한 난이도는 전혀 모르겠어. 이거는 내는 기관도 교육청이고, 또 하나 범위도 수특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범위 자체도 몰라. 완벽하게 외부 지문으로만 100% 만들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렵게 냈는데, 다음 주에 갖고 올 건 또 다르겠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이 연습도 필요하다는 거. 그래서 3월 달에는 2번만 볼 거고요. 6월 달, 9월 달에는 5번씩 볼 겁니다. 그 다음에 10월 넘어서는 매주 모의고사가 진행되는데, 이때는 쌤이 얘기했지만 상상뿐만 아니라 이감과 서바이벌, 그 다음에 강대 K1 모의고사로 있습니다. 이것까지 모두 진행이 될 겁니다. 그 중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잘 생각해봐 얘들아. 상상에서 예를 들어서 여기 소설에 불신시대가 나왔어. 그 다음에 이감에서도 불신시대가 나왔어. 그러면 이거는 중요한 거야, 안 중요한 거야? 그렇지. 회사가 다른데 여기서 연계된다 그래서 나온 거는 중요하다. 그래서 너네한테 한 회사가 아니라 여러 회사 걸 갖다 주는 이유는 작품의 중요성을 너네가 느끼란 얘기고, 두 번째, 아무래도 얘들아 소재에 대해서도 여기 이 글을 쓰는 게 달라. 상상해서 AI 가지고 논리 지문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감에서는 기술 지문, 그 다음에 AI를 통한 의학이라고 해가지고 서바이벌에서는 생명 지문 나올 수 있으니까 한 소재 가지고 여러 가지로 변환될 수 있지만 이때도 소재가 교차하면 중요해 안 중요해?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래서 이걸 기반으로 하는 거고, 어쨌든 모의고사의 한계는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게 기출을 뭐한 거다? 패러디한 겁니다. 지금 예민한 친구들 느꼈겠죠? 8번부터 13번 너무나 좋은 문제죠? 마치 누가 쓴지 모르겠지만 부끄럽습니다. 얘기하지 마세요. 하지만 중요한 거, 저번 주에 배웠던 법인세를 그대로 냈지만 어때더라? 내용이 완벽히 달라졌죠. 이런 식으로 소재가 변형될 수 있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가져온 겁니다. 알겠어? 그래서 오늘 해설을 진행할 텐데, 차이점은 여기 있는 사설 모의고사는 소윤이한테 내가 얘기했듯이 기출의 선지 하나하나 다 봐라 이런 게 아니고 얘들아, 틀린 것만 체크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깊이 있게 보지 마시라고. 알겠죠? 확인하는 용도고요, 연습하는 용도입니다. 알겠죠? 자, 가볼게요. 차마 1번부터 3번은 너희들 수준을 무시하는 거니까 안 할게, 얘들아. 이건 개별 질문 받겠습니다. 넘어가고요. 4번부터 9번 바로 갈게. 자, 인문 지문이고 가나형 지문인데 쌤이 너네한테 강조하는 건, 시간이 부족해서 만약에 한 지문 날린다고 하면 이과는 아무래도 경제나 법을 날릴 거고, 문과는 과학이나 생명을 날리는 게 좋습니다. 왜? 가나형 지문은 이거 읽으면 어때더라? 6문제가 포함되기 때문에 읽고 푸는 게 얘가 더 효율적이야.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풀어야 돼. 자, 가볼게. 첫 번째. 자, 하이데거는 인간을 세계와 동떨어진 채로 대상을 관찰하는 주체가 아닌 했으니까 이게 아니래요. 세계와 맺는 관계 속에서만 규정되는 존재인 현존재라 지칭했다 하니까, 여기서 인간을 뭘로 지칭했다? 현존재라고 지칭했습니다. 그 다음에 쌤이 항상 보조사가 중요하다고 얘기했는데,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세계와 맺는 관계 속에서만 규정된대. 세계와 맺는 관계 속에서만. 자, 이렇게 체크. 그러면 여기서 너네가 요 보조사 만을 보면 명확해지더라. 인간이라는 것은 세계가 없으면 존재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너네 머릿속에 있어야 돼. 됐습니까? 요게 첫 번째 문장입니다. 여기서 세계란 단순히 사물들이 놓인 물리적 공간에 그치지 않고 사물들이 각각의 용도에 따라 긴밀하게 연관된 기능적 연결망을 뜻한다 하니까 세계는 기능적 연결망이 돼요. 기능적 연결망.
이렇게 또 정의했어. 이 연결망은 현 존재의 목적을 중심으로 형성되며 사물들의 용도 역시 현 존재에 의해 부여된다 하니까 그럼 일단 인가로 가야죠. 수단과 목적. 연결망이라는 수단은 뭐의 목적으로? 현 존재의 목적으로 만들어진 거죠. 요렇게. 쌤이 얘들아 이렇게 구성하라고 했죠? 이유가 선지가 이렇게 구성되니까 너네 머릿속에 이렇게 남아야 돼. 연결망이 수단이고요. 여기의 목적은 현 존재입니다. 됐어요? 그리고 사물도 역시 현 존재에 부여된대. 따라서 현 존재는 사물과 동등한 지위의 구성 요소가 아니라 세계가 성립하기 위해 전제되는 토대이다 하니까 뭐가 중요하다? 여기는 현 존재는 존재를 위한 토대래요. 여기까지 끝. 됐습니까? 이게 1문단. 그러면 단순하게 뭐 얘들아? 하이데거의 주장 이렇게 전제가 잡혀서 안 됩니다. 1문단은 어때 얘들아? 하이데거가 생각하는 인간과 세계에 대한 생각이야. 됐어? 그럼 앞으로 하이데거가 얘기하는 인간과 세계에 대한 생각이 계속해서 나오겠네. 여기까지. 그 다음에 두 번째 문단. 이러한 구조 안에서 현 존재가 사물을 대면하는 1차적 방식은 실천적 사용이다 하니까 1차적으로 사물을 실천적으로 사용을 해요. 실천 사용. 하이데거는 사물이 도구로서 기능하는 이 존재 방식을 용제성이라고 정의했다 하니까 이 방식이 용제성이래요. 체크. 용제성의 상태에 있는 도구는 홀로 존재하지 않고 다른 도구와의 기능적 연쇄 속에 놓인다니까 다른 도구가 뭐 한대더라? 기능적 연쇄래요. 이때도 중요한 거. 자, 쌤이 첫 번째 수업에서 강조했던 거 위에랑 붙여읽기지. 여기서 얘들아 뭐라고 얘기했냐면 기능적 연쇄라고 했으니까 계속해서 이어져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아까 여기 보세요. 1문단에서 세계는 어때더라? 기능적인 연결망이라고 했으니까 너네 머릿속에 여기 있는 기능적 연결망이라는 의미와 여기 있는 기능적 연쇄가 유사하구나. 이렇게까지 가야지. 됐습니까? 그래서 1문단하고 2문단하고 붙여야 돼. 결국 하이데거가 강조하는 건 계속해서 뭐 하라는 얘기야? 세계나 사물은 연결돼 있다는 걸 강조하는 겁니다. 됐어,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가령 자물쇠는 금고를 잠그기 위해 금고는 귀중품을 보관하기 위해 존재한다. 그리고 이러한 기능적 연쇄는 자신을 지키려는 현존재의 목적으로 귀결된다니까 또 나오죠. 이 현존재의 목적 때문에 여기 있는 이렇게 사물들이 존재한다. 1문단에 했던 얘기를 다시 한번 또 했어. 그러면 강조야 아니야? 그렇지. 이렇게 파악하라고. 그래서 강조하는 겁니다. 사물이 이처럼 현존재의 목적에 맞는 도구로 원활히 기능하면 사물의 물리적 속성은 현존재에게 주목되지 않는다 하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죠. 인가로 가야죠. 원활히 기능하면 뭐가 안 된대? 주목되지 않는데요. 여기서 쌤이 강조해더라. 자, 원활히 기능하면 주목되지 않는데 그러면 반대처럼 해야죠. 주목되려면 어떻게 하면 주목될까? 이것만 가지마. 이건 보고. 자, 주목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 그렇지. 이렇게 하죠. 어때 얘들아? 여기서 이 속뜻은 뭐야? 원활히 기능되지 않으면 반대로 뭐가 된다? 주목되겠네. 됐죠? 여기까지가 쌤이 원하는 거야. 이 정도는 어때 얘들아? 이 문장 갖고 충분히 할 수 있죠? 원활히 기능되면 주목되지 않으니까 원활히 기능되지 않는 순간 뭐 한다 얘들아? 주목이 된다. 이렇게 하죠, 정리. 가능하죠? 그 다음에 그러나 체크. 자, 접속부사 그러나가 나가면 어때 얘들아? 앞에 얘기하는 반대 얘기하겠네요. 그러나 도구가 파손되는 등 제 기능을 하지 못해 연쇄가 단절되면 사용 중에는 주목되지 않던 형태나 질량 같은 물리적 속성이 전면에 드러난다. 어때? 우리가 추론했던 내용이 그대로 나오죠? 지금 뭐라 그랬어? 도구가 파손되는 등 재기능하지 못해 연쇄가 단절되면. 자, 인가로 할게 얘들아. 연쇄가 단절되면.
됐죠? 그러면 그동안 우리가 뭐 했던? 주목하지 않았던 형태나 질량 같은 물리적 속성이 전면에 들어간대. 뭐가 들어간대? 물리적 속성이 들어간대. 요렇게 정리. 어때? 앞문단에서 원활히 기능하면 주목되지 않는다고 얘기했는데 반대로 원활히 기능하지 않으면 주목된다 우리가 추론했어. 그 다음에 그 다음 문장이 어때더라? 연세가 단절됐다는 얘기는 원활히 기능하지 못한다는 얘기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우리가 그동안 주목하지 않았던 물리적 속성이 주목된다고요. 앞의 기와의 반대. 오케이? 이렇게 정리. 그 다음에 하이데거는 이처럼 본래의 용도와 맥락이 제거된 채 단순한 물체로 남은 사물의 존재 방식을 전제성이라고 정의했다니까 이렇게 사물의 물체만 남은 게 전제성이래. 됐죠? 그러면 또 하나 여기는 어때? 지금 주목받으면서 단절된 상태고 여기 있는 용제성은 기능적으로 이어지고 주목받지 않는 상태니까 두 개가 완벽히 뭐 되고 있어? 대비되고 있죠. 그래서 용제성과 여기 있는 전제성은 명확히 대비됩니다. 여기까지.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배웠던 거 대비되는 부분은 무조건 선지로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오겠죠?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요. 너네 말씀에 정리하면서 가야 돼. 용제성은 원활히 기능하면서 주목받지 않는 상태. 그 다음에 전제성은 연세가 단절돼서 물리적 속성이 주목받는 상태. 요렇게 비교해 놓으라고. 됐지? 어떤 사물이 전제성의 방식으로 존재할 때 현존재 역시 그것을 객관적으로 탐구하는 관찰자의 태도를 취하게 된다니까 현존재가 얘들아 뭘로 바뀐대요? 관찰자로 바뀐대. 이 말도 잘 보자 얘들아. 관찰자가 됐다는 얘기는 어떤 대상을 깊이 있게 본다는 얘기죠. 즉 다시 한번 주목한다는 걸 강조하는 거죠. 다시 한번 주목하는 걸 강조. 됐어? 이렇게 글을 파악하라고. 됐습니까? 넘어갑니다. 한편이라는 얘기가 나오면 이제 어떻게 한다고 얘들아? 다른 얘기하는 거야. 한편 하이데거에 따르면 과학은 현존재와 사물 사이의 관계와 무관하게 대상에 대한 관찰을 시도하는 학문으로 사물이 본래 지닌 도구적 의미를 무시한다는 점에서 세계의 근원적 성격을 포착하지 못한다. 그럼 과학은 얘들아 뭐 하지 못한대? 세계의 근원적 성격을 포착하지 못한대. 과학은 근원적 성격을 포착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이거의 의미 잘 보자. 과학은 근원적 성격을 포착하지 못하니까 하이데거 입장에서는 과학을 높이 평가한 거야? 매우 낮게 평가한 거야? 깊이 있는 근원적 성격을 포착 못한대. 그러니까 얘는 어때더라? 이걸 하지 못하니. 그렇지. 여기까지 너네가 정확히 얘기하더라. 뉘앙스까지 가면 너무 좋죠. 하이데거는 과학을 어떻게 한 거야? 별로 좋게 본 게 아니라고요. 알겠습니까? 이거는 근원적 포착 못한다고 얘기했으니까 격하시켜서 판단한 거야. 됐어? 그 다음에 즉 과학은 총체적인 세계에 대한 알을 제공하지 못하고 세계 일부 측면에 대해서만 참인 지식을 제공한다는 것이다니까. 보셔서 중요하더라. 일부 측면에 대해서만 참인 지식이래. 일부 측면. 요 얘기도 어때더라? 전체를 보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나아가 하이데거는 과학이 대상을 탐구하기 이전에 대상의 규정 방식을 전제하는 한계를 지닌다고 비판했다. 예컨대 물리학은 사물을 질량을 지닌 물체로 미리 규정하여 탐구하는데 왜 그런 방식으로 탐구가 이루어져야 하는지는 설명하지 않는다니까 이렇게 설명 안 해준대. 따라서 과학은 이미 규정된 대상에 관한 법칙을 밝힐 수는 있어도 대상을 그렇게 규정하는 것이 타당한지는 밝힐 수 없다. 이런 점에서 하이데거는 과학 지식을 진리적인 태도를 경계한다고 정했으니까 그가 어때더라? 과학을 진리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즉 과학은 진리 탐구가 안 된다는 걸 얘기한 거죠. 어때? 맨 처음에 읽었던 마지막 단에서 과학을 격화시켰는데 끝까지 과학은 어차피 진리 탐구가 안 된다고 얘기하면서 마지막까지 그렇게 중요한 도구로 본 게 아니죠. 여기까지입니다. 이게 가야. 됐어? 그럼 나가 들어가는데 자 가기 전에 너네 이 가나형 지문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제 통합형 지문이라고 얘기해. 그럼 너네 머릿속에 가와 나가 주제가 똑같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아닙니다. 가와 나는 주제가 다른데 같은 공통점이 있어. 뭐가 공통점이냐면 소재가 겹칩니다. 그러면 가에서 있던 소재가 나에서 무조건 나온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글자 수의 압박. 기존에는 엄청난 장지문이 몇 개 나왔는데 지금의 현재 체제상 얘들아 2700자가 넘는 글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글자 수의 압박 때문에 가에서는 1문단에서 전제가 나오기 전에 설명이나 다른 걸 해주고 나올 수는 있어도 지금까지 몇 개년의 수능에서 나는 무조건 바로 주장이나 전제가 나와야 돼. 됐습니까? 그러면 어때? 가보다는 나가 뭐가 좀 쉽다? 전제 파악이 쉽고요. 아무래도 여지껏 나왔던 주제 통합형 지문은 나보다는 가가 조금 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가를 좀 더 힘줄 거야 돼. 됐어? 이유 첫 번째, 소재 파악을 위해서. 두 번째, 전제 파악이 나보다는 가가 어렵다. 됐습니까? 그러면 가볼게요. 물리학적 실제로는 과학적 개념이 지시하는 대상만이 실제한다고 보고 과학적 탐구가 세계의 진리를 파악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주장한다니까 여기서 이제 나는 뭐냐면 시작부터 나왔죠? 물리학적 실제론이래요. 그리고 얘가 얘기한 게 중요한데 과학적 개념이 지시하는 대상만이 실제한다고 보고 과학적 탐구가 세계의 진리를 파악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주장하니까 과학적 탐구가 뭐 한대요? 진리 탐구하는 유일한 방법이래. 그러면 여기 있는 지금 어떤 단어? 이 유일한 단어를 잘 봐야 돼. 그러면 과학적 탐구 아니면 진리 파악이 안 되네. 그럼 너네 머릿속에 물리학적 실제로는 과학적 탐구, 즉 과학을 높이 평가한 거야? 아니면 낮게 평가한 거야? 잘 생각해보세요. 유일한 진리 탐구래. 얘밖에 못하니까 과학이 되게 중요하겠어, 안 중요하겠어? 그렇지. 너네 머릿속에 뭐 이게 남아야 여기 있는 물리학적 실제론에서는 과학을 굉장히 중요하게 본 거구나. 이유는 진리 탐구의 유일한 방법이니까 얘 아니면 진리 탐구가 안 된다고요. 됐어? 계속. 자, 우리는 탁자를 속이 빈틈없이 채워진 단단한 사물로 여기지만 물리학적으로는 탁자는 내부가 대부분 비어 있으며 그 안에서 전자들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상태로 설명된다. 이를 바탕으로 물리학적 실제론에서는 일상에서 지각되는 탁자의 색깔이나 질감 등은 실제하는 성질이 아니라 자, 갑니다. 이제 전자의 전기적 반발력이 감각기관을 자극하여 발생한 환상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지금 어때더라? 인과 인과로 엮이고 있죠? 첫 번째 뭘로 가냐면 전기적 반발력이 뭐 한대요? 감각기관을 자극한대. 그리고 감각기관을 자극해서 뭐가 만들어진다? 결국 환상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간다고. 그럼 어때? 인과 인과니까 너네 머릿속에 이렇게 3단계가 있어. 그럼 쌤이 이때 중요한 거 뭐가 중요하다 그랬죠? 그렇지. 여기 있는 어때더라? 최초의 원인과 그 다음에 뭐가 중요하다? 최후의 결과가 중요하지. 선지에서 어떻게 나오면 전기력 반발력에 의해서 환상이 만들어진다. 가능해 불가능해? 가능하죠. 최초의 원인이니까 감각기관 통해서 환상이 만들어진다는 선지도 나올 수 있지만 대부분의 선지는 최초의 원인, 전기적 반발력에 의해서 환상, 최후의 결과가 만들어지는 걸 강조한다고요. 이런 식으로 너네가 연결했어야 돼.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반면에서 그러면 뒤에 걸 읽지 않아도 되더라. 앞에 있는 물리학적 실제론과 같은 얘기할까? 대비되는 얘기할까? 반면에서. 그렇지. 대비겠죠. 그 다음에 읽어볼게. 철학자 카시러는 과학이 물리학적 관점에 하나여 세계에 관한 진리를 찾는 활동이라고 정의한다 했으니까 카시러가 얘들아 뭐라고 얘기했어? 물리학적 관점에 하나여 뭐 한대요? 진리 찾는 활동이라고 얘기했대. 그러면 카시러가 싹 나오고요. 뭐라고 얘기했다? 물리학적 관점에 하나여. 뭐 한대요? 진리 탐구.
그럼 우리가 예측한 대로 어때? 여기 있는 물리학적 실제론하고는 완벽히 다른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얘는 어때더라? 과학적 탐구가 유일하다는 물리학적 실제론과는 대비되게 물리학적 관점의 하나이니까 여기 있는 물리학 실제론에 비해서 어때더라? 과학의 의미를 격화시켰죠. 됐습니까? 그러면 요거 두 개도 지금 대비되겠네. 이렇게 정리. 됐습니까? 그럼 너네가 나 읽을 때는 뭐가 중요하다? 여기 있는 물리학적 실제론과 카시러를 비교하면서 가야 돼. 됐어요? 자, 그에 따르면 과학적 개념은 사물의 변화 양상이나 사물 사이의 관계를 표현하는 논리적 도구로 기능한다. 즉, 물리학적 실제론은 전자나 힘 같은 과학적 개념이 실제하는 대상 자체를 있는 그대로 가리킨다고 여기지만 카시러는 이러한 개념들이 물리적 관점을 토대로 설명하기 위해 고안된 기호일 뿐이라고 주장한다니까 그냥 뭐 한대더라? 기호일 뿐이래. 됐죠? 요거까지 읽으니까 명확하게 과학을 격화시켰죠. 여기 있는 물리학적 실존에 비해서. 됐어요? 자, 이러한 관점에서 과학은 예술이나 종교와 마찬가지로 인간이 세계를 이해하기 위해 구성한 하나의 상징 형식에 해당한다. 이것도 쌤이랑 배운 거죠, 얘들아? 뭐야? 상위 범주에 포함되는 하위 범주인데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상징 형식이 있어. 이게 상위 범주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하위 범주가 뭐 있어? 첫 번째 과학, 두 번째 예술, 세 번째 종교입니다. 이렇게 포함되는 거지. 됐어? 이렇게 포함된다고. 이걸 체크해야 돼. 그 다음에 자, 이때 각 상징 형식은 저마다의 고유한 원리를 따라 작동한다. 가령 과학은 색깔을 빛의 파장이라는 수치로 환원하여 분석하지만 예술은 이를 정서적 표현의 도구로 삼아 미적으로 해석한다. 그리고 카시러는 어떤 상징 형식 내부에 모순이 존재하지만 않는다면 그 상징 형식이 객관성을 지닌다고 본다. 뭐만 없으면 얘들아? 모순만 없으면 모두 객관적으로 바라본대요. 가령 과학은 색깔을 빛의 파장이라는 수치로 환원하여 분석하지만 예술은 이를 정서적 표현의 도구로 삼아 미적으로 해석한다. 그리고 미안합니다. 밑에 읽을게. 그러므로 과학, 종교, 예술은 모두 객관적인 상징 형식에 해당하며 그 사이에 우열은 존재하지 않는다니까 얘들아. 어느 게 뛰어난 게 아니라 모두 다 뭐 할 수 있다? 상징 형식이란 거죠. 됐어요? 객관적 상징 형식들은 그 작동 원리만 다를 뿐 모두 총체적 세계에 관한 진리를 온전하게 포착하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과학 탐구가 관찰이라는 태도를 통해 사물의 물리적 구조를 밝혀내더라도 일상적 경험이 허구로 전락하는 것은 아니며 양자를 통해 얻은 진리는 서로 다르게 보일 뿐 실제로는 동일하니까 어떤 방식으로 얻어도 실제로는 동일하다. 그러면 다시 한번 뭘 강조한 거야? 과학이나 예술이나 종교나 모두 뭐 할 수 있더라? 진리 탐색이 가능하다. 됐습니까? 요렇게 정리. 그래서 이번에 요 지문에 강조한 건 어때? 수능하고 유사하게 만들고 싶었고 또 하나 인문 지문에서 만약에 저렇게 나오는 순간 대비되는 부분. 그 다음에 어때더라? 여기 있는 말하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얘기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같은 과학에 대해서 이렇게 대비될 때는 너네가 비교하면서 내려가야 된다. 요걸 조금 강조한 거야. 됐죠? 가볼게 이제. 4번. 가에 나타난 하이데거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했어. 1번. 특정 도구의 용도는 다른 존재에 의해 주어진 것이 됐는데 자, 특정 도구의 용도는 다른 존재. 어떤 존재죠, 얘들아? 현 존재에 의해서 주어졌죠? 다른 도구가 수단이고요. 목적은 현 존재니까 이렇게 파악해야 돼. 1번은 지워집니다. 2번, 인간은 세계와 맺고 있는 관계 안에서만 규정될 수 있다. 자, 첫 번째 1문단에서 관계 속에서만 인간이 있다고 얘기했으니까 여기서 한 대로 세계와 맺고 있는 관계 안에서만 규정되겠죠? 2번도 맞는 얘기. 3번, 세계는 사물들이 위치한 물리적 공간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자, 물리적 공간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어때요? 더 넘어가서 뭐라 그랬죠? 기능적 연결망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이거는 맞는 얘기. 4번,
과학에서는 미리 설정한 전제의 타당성을 설명하지 못한다. 그렇죠? 미리 설정한 걸 얘기하지 못하니까 하이데거가 과학은 격화시켜서 얘기했죠? 이것도 맞는 얘기. 5번. 현존재의 목적은 사물들이 형성하는 기능적 연결망을 바탕으로 형성된다. 자, 잘 봐 얘들아. 현존재의 목적 때문에 사물들이 만들어진 거지. 사물들이 현재의 목적을 만들어준 게 아니죠. 앞뒤가 바뀌잖아. 답 몇 번? 5번이 답이 됩니다. 실제로 선지의 구성이 이렇게 나오니까 너네 머릿속에 이렇게 내가 자꾸 체크해 놓으라는 얘기야. 됐죠? 목적은 현존재, 수단은 연결망. 이것만 알았으면 명확히 지어지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5번 갈게. A로부터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 했으니까 A는 뭘 얘기한다? 전제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럼 너네 머릿속에 뭐가 남아야 돼? 전제성은 연세가 끊긴 거고요. 또 하나 뭐야? 여기 있는 전제성은 주목받겠네. 됐어요? 1번. 사물이 용제성의 방식으로 존재하지 않으면 현존재에 의해 인식될 수 없다. 자, 너네 주목과 인식을 다 잘 알아야 돼. 여기서 주목하지 않는다는 건 거기에 대해서 깊은 관심이 없지만 원래 존재하겠죠? 그러니까 인식될 수 없다는 될 수가 없죠. 1번 틀렸습니다. 2번. 사물이 전제성의 방식으로 존재하게 되면 기존에 지니지 않았던 물리적 속성. 자, 지니지 않았던 밑줄. 지니지 않던 물리적 속성이 생긴 건 어때더라? 새롭게 나타난 거죠. 하지만 주목된다는 건 원래는 관심이 없다가 걔한테 관심 쏟은 거지 갑자기 만들어진 게 아니잖아. 그래서 여기서 얘기한 지니지 않던 물리적 속성은 틀렸죠. 2번 지워집니다. 3번. 관찰자의 태도는 사물을 인간의 목적을 위한 도구로 여긴 태도. 자, 관찰자는 어때더라? 연쇄적 기능이 끊기니까 거기에 주목하는 태도지 여기서 얘기한 대로 목적을 위한 도구로 여긴 태도가 아니죠. 3번도 틀렸습니다. 4번. 사물에 대한 객관적 관찰은 실천적 사용이 중단되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 자, 실천적 사용이 중단됐다는 얘기는 어때더라? 결국 여기는 연세의 단절 의미하고요. 이것 때문에 뭐가 됐다는 얘기야? 지금 주목한다는 얘기죠. 답 몇 번? 4번이 답이 됩니다. 수능에선 얘기했지 얘들아. 보기에 있는 단어는 앞에 있는 지문의 단어와 같은 의미의 다른 단어가 쓰인다. 그랬죠? 꼭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5번. 사물의 맥락에 맞게 기능할 때에만 그 사람이 지닌 물리적 속성이 온전히 주목할 수 있다. 자, 맥락에 맞게 하면 그 뭐야 얘들아? 원활히 기능하죠? 원활히 기능하면 주목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틀렸죠. 답은 4번. 넘어갈게요. 자, 6번이야. 과학적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1. 물리학적 실제론에 따르면 과학적 개념이 지시하는 대상으로 인해 환상이 발생할 수 있다 했는데 여기서 물리학적 실제에 따르면 과학적 개념이 지시하는 대상으로 인해 환상이 발생할 수 있다 했는데 자 보자 얘들아. 여기 있는 환상은 자기 전기적 반발력이 최초 원인이죠. 이게 바로 뭘 얘기해? 여기 있는 과학적 개념이 지시하는 대상 맞잖아. 1번은 맞는 얘기. 나오자 얘들아. 최초의 원인 때문에 최후의 결과. 이거 꼭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2번. 물리학적 실제론에 따르면 과학적 개념을 통해 지되지 않는 대상은 실제한다고 볼 수 없다. 그렇죠. 모두 실제한다는 건 과학적으로 아니라 탐구가 된 거니까 2번도 맞는 얘기. 3번. 카시러에 따르면 과학적 개념은 감각을 통해 경험되는 사물의 성질을 가리킨다는데 과학적 개념 얘들아 뭐라고 얘기했어? 그냥 물리학적 관점에는 진리 탐구할 수 있다고 얘기한 거지 감각 통해서 한다는 얘기는 하지 않았죠. 답 몇 번? 3번이 답이 됩니다. 됐어요? 4번. 카시러에 따르면 과학은 과학적 개념을 토대로 세계를 해석하는 상징 형식이다. 그렇죠. 과학적 개념을 토대로 뭐하고 있다더라? 해석하는 상징 형식이라고 얘기했죠. 여기서 상징 형식의 하위 범주가 과학이란 거. 4번도 체크요. 5번. 카시러에 따르면 과학 개념은 세계를 설명하는 과정에 활용되는 논리 기호. 아까 얘들아 뭐라 그랬어? 기호에 불과하다고 얘기했으니까 기호는 맞겠죠. 답은 3번입니다. 7번 갑니다. 나에 나타난 카시러의 관점에서 기억을 평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 했으니까 카시러 체크해야 되고요. 기억 볼게 얘들아. 기억이 뭐냐면 과학은 총체적인 세계에 대한 알을 제공하지 못하고 세계 일부 측면에 대해서만 참인 지식을 제공한다는 것이라니까 일부에 대해서만 참인 지식 제공. 됐죠? 그리고 이렇게 체크해놔. 1번. 과학이 총체적 세계에 대해 알을 제공할 수 없다는 주장은
진리를 파악하는 다양한 방법이 존재한다고 여기는 것이므로 타당하다고 했는데, 자, 여기서 얘들아, 총체적 세계에 대한 알을 정할 수 없다는 주장은 했는데, 이건 결국 어때다? 총체적 세계에 대해서 알미란 얘기는 다른 말로 뭐와 똑같냐면 진리와 똑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카시로가 뭐라고 했죠? 물리학적 관점에서는 과학은 뭐 할 수 있다? 진리탐구할 수 있다고 얘기했으니까 여기서 얘기한 대로 다양한 방법이 존재한다고 여기는 것으로 타당한 게 아니라 타당하지 않다고 얘기하겠죠. 1번은 틀렸습니다. 됐죠? 여기서 강조되는 게 뭐였더라? 너네가 진리라는 말의 의미를 잘 파악해야 돼. 진리가 얘들아 어떤 의미 가지고 있어? 모든 면에서 어떻게 봐도 옳단 얘기야. 윤재, 치킨 먹을 때 맥주 먹으면 맛있어 안 맛있어? 맛있죠. 그렇죠. 치킨 먹을 때 콜라 먹으면 맛있어 안 맛있어? 그냥 먹어도 맛있죠. 너네 항상 하는 얘기, 치킨은 진리다. 뭐야? 어떤 면에서도 걔가 옳다는 의미를 갖고 있으니까 똑같습니다. 근데 총체적 삶에 대한 알미니까 모든 면에서 봐도 알 수 있다는 얘기는 진리 탐구한다는 얘기인데, 여기 있는 지금 뭐야? 여기 있는 지금 하이데거나 마지막에 뭐라 했어? 진리 탐구 못한다고 얘기했어. 과학이. 맞죠? 여기 맨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과학적 지식을 진리로 여기는 태도는 경계해야 한다고 했으니까 못한다는 얘기잖아. 근데 여기 있는 카시러 입장에서는 뭐라 그랬어? 물리학적 관점에서는 진리 탐구 가능하다고 얘기했으니까 옳다고 여길 수가 없다고요. 1번 굉장히 어려웠어. 2번 과학이 총체적 세계에 대한 알을 제공할 수 없다는 주장은 과학적 지식이 총책 세계는 진리가 아니라고 여김으로 타당하지 않다. 그렇죠. 진리 탐구가 안 된다고 여기니까 카실 입장에서는 하이데거에 대한 진리 탐구가 안 된다는 얘기를 옳지 않다고 얘기하겠네. 답 몇 번? 2번이 답이고요. 오답률 전체 3위가 바로 이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8번. 가나를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거 보기. 골목길을 주행하던 차량 앞에 축구공이 굴러오면 운전자는 축구공만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축구를 하던 아이가 도로로 뛰어들 것을 있다고 예측하여 차량을 정지시킨다까지 끊으세요. 그러면 얘들아 이건 뭘 얘기할까? 현존재와 기능적 연결망을 얘기하죠. 축구공, 아이, 차량 함께 묶어서 같이 연결되고 있잖아. 됐습니까? 이렇게 체크. 한편 같은 상황에서 자율주행 차량은 라디아 센서를 활용한다. 라디아 센서는 축구공 표면을 수천 개의 좌표로 변환한 뒤 이를 조합하여 대상의 고유한 형태로 파악한다. 이후 추적 알고리즘을 통해 대상의 이동 방향과 속도를 계산하고 이에 따라 예측되는 이동 궤적이 차량의 주행 경로와 겹친지를 판별한다. 자율주행 차량은 이러한 라디아 센서와 판별력에 따라 제동장치의 작동 여부를 결정하니까 얘는 어때더라? 좌표를 통해서 판단한다. 됐습니까? 이렇게가 정리. 그 다음에 1번 갈게요. 하이데거에 따르면 라이다 센서에 포착된 축구공은 그것이 놓인 맥락을 잃고 밑줄, 객관적 사물. 얘들아, 맥락이었으니까 어때? 얘 혼자 주목하는 거죠. 지금 라이다는 어때? 축구공을 좌표에서 얘만 주목했으니까 뭐 한 거야? 연세가 단절되면서 물리적성을 주목했다는 얘기랑 같은 의미죠. 답 몇 번? 1번이 답이 됩니다. 됐죠? 2번. 하이데거에 따르면 축구공은 좌표를 토대로 삼은 고유한 형태로 얘들아, 고유한 형태로 변환되는 게 아니라 좌표로 얘들을 뭐 하는 거야? 분석할 뿐이죠. 고유한 형태로 변화는 틀렸습니다. 2번 지워지고요. 3번. 물리학적 실존에 따르면 라이다 센서는 아이가 뛰어들 수 있다는 예측까지 할 수 있어야 실제를 온전히 반영하겠군 했는데, 여기서 얘들아 아이가 뛰어들 수 있다는 예측까지 할 수 있다는 게 아니라 차량 부딪힐지 아닐지를 판단하는 거죠. 3번은 틀렸고요. 4번. 카시로에 따르면 라이다 센서가 축구공을 수천 개의 좌표로 변하는 것은 특정한 원리에 구애받지 않고라고 얘기했는데 아니죠. 과학적 원리 안에서 판단한 거죠. 그러니까 특정 원리에 구애받지 않는다는 건 틀렸습니다. 5번. 카시로에 따르면 라이다 센서는 인간의 감각 경험을 배제하고 계산 과정만을 대상의 이동률로 판단하는 점에서 객관적일 수 없는 게 아니라 오로지 계산 과정만 확인한 거니까 기능적 연결망이 아니죠. 연세가 단절됐으니까 객관적으로 보인 거죠. 답은 그래서 1번이 됩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9번은 3번. 여기까지. 오케이? 자, 바로 10번부터 13번 갈게요. 자, 어때더라? 법지문이죠?
저번 수업하고 연관을 의도한 건 아닙니다. 근데 법인세 낸 이유는 딱 두 가지야. 첫 번째, 우리 기출에서 실제로 법인세가 나왔어. 그리고 두 번째, 올해 수특에도 법인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나온 거고, 앞으로 3월달, 6월달, 9월달 수능까지 마찬가지야. 법지문 나왔는데 뭐가 나올지 모르지. 내가 너네한테 원하는 태도 뭐냐면 법지문이네? 그럼 저번 주에 했던 거 세 가지만 생각하자고. 법이니까 무조건 뭐가 있다? 어딘가 원칙이 먼저 반드시 나오겠다. 됐어? 그리고 이것에 맞는 조건이 나오겠구나. 그 다음에 쌤이 얘기했죠? 가장 중요한 거. 여기 있는 원칙에서 적용되지 않는 예외가 무조건 들어간다. 이렇게 법은 기본적으로 무슨 문? 조건문이니까 반드시 이게 머릿속에 있어야 된다고. 됐어? 그러면 법 안 나왔어. 3월달에 경제 나왔어. 그럼 어떻게 될지 쌤이? 인과 인가로 연결되는 글이구나. 문제점을 포함하는 글이겠구나. 그 다음에 인과에 대한 대비가 있겠구나. 여기까지가 내가 너네한테 원하는 태도야. 이렇게 너네가 가면 훨씬 지문 파악이 빨라지고 정확해진다고요. 제발. 알겠죠? 올해 3월에 너네한테 원하는 목표는 100점이 아니고 이런 태도가 딱딱딱 만들어졌으면 좋겠어. 알겠지? 가볼게. 여기 오늘 파이팅이 없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하니까 안 되겠다. 쌤이 그러면 내일은 특별히 쉽게 해줄게. 알겠죠? 내일은 학원 나오지 마. 되게 좋아하네. 너네 학원 안 나온다고, 내가 수업 안 한다고 띵가띵가 노는 게 아닙니다. 수업 준비해야 되지. 그 다음에 문제 만들어야 되지. 항상 여자친구가 쉰다 그러면 맨날 놀겠네 좋겠네 하는데 그게 마음이 아프죠. 그지? 유리야, 나라고 놀겠니? 너네 수업 준비해야 되지. 피드백 해야 되지. 질문 받아야 되지. 이런 거에 다 없고 오로지 수업 많은 시간만 일하는 시간 생각해. 잘못된 거야, 잘된 거야? 잘못된 거죠. 알겠죠? 가볼게 이제. 자, 집중하고 갑니다. 법인세란 기업이 얻은 수익에서 비용을 뺀 금액인 과세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다. 하니까 법인세 정의 나왔습니다. 자, 법인세란 뭐에서? 수익에서. 뭘 뺀다고요? 비용을 뺀 과세소득에 대해서 부과한다. 됐죠?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랬더니 바로 똑같은 수업했던 저번 주에 선생님 이거 잘못됐대. 기출하고 다르대. 진짜 죽이고 싶으면 참을 거 다시 한번 해줄게 얘들아. 자, 기출로 갈게. 수익이 아니라 뭐라 썼어 얘들아? 수입에서. 쌤이 얘기했죠? 원가, 다른 말로 기출이 뭐라 했지 얘들아? 재반 비용을 제외한 뭐에서? 여기 있는 이윤에서 세금을 부과하는 게 법인세란 게 기출이야. 같은 의미의 다른 단어제들아, 이게 틀린 게 아닙니다. 수익은 어때? 걷어들인 이익이죠. 수입, 받는 돈, 그 다음에 비용, 재반 비용 어때? 들어가는 원가, 그 다음에 과세소득은 실제 과세를 부과하는 이득, 그 다음에 여기는 이유는 우리가 했던 어때 얘들아? 이득이니까 같은 의미라고. 알겠죠? 다른 게 아닙니다. 좀 표정이 왜 이렇게 불만스러운데 일부러 이런 게 아니라 이 말이나 이 말이랑 똑같이 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나올 수 있어. 계속. 기업은 각 사업 연도가 종료될 때마다 수익과 비용의 발생을 기록한 회계 정보를 바탕으로 해당 연도에 과세 소득을 산출한다. 이후 과세 소득에 세율을 곱해 법인세를 계산하고 과세 소득과 법인세액을 과세관청에 신고한 후 해당 세액을 납부하게 된다. 자, 너네 여기서 어때? 이후 하면서 계속 너네 순서 단계가 나왔죠. 결국 여기서는 법인세의 절차까지 알려준 거야. 됐어? 법인세 절차. 그 다음에 이때 기업이 계산한 세액과 실제 납부해야 할 세액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니까 여기서 어때더라? 중요한 게 나왔죠? 기업에서 계산한 계산세액과 실제 납부하는 세액이 일치하지 않는데 어때? 문제점이죠.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이는 기업이 회계정보의 수익과 비용을 기록하는 시점과 법인세의 법상 수익과 비용이 결정되는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이유 나오죠? 기록 시점과 결정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기록 시점과 결정 시점이 다르대.
됐죠? 요게 원인이고요. 이곳의 결과가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온 겁니다. 됐어요? 그 다음에 자, 이로 인해 기업은 과세관청에 신고하기 전 세액을 조정하는 절차인 세무조정을 거친다 하니까 이것 때문에 하는 게 세무조정이다. 됐습니까? 여기까지가 1문단. 그러면 1문단 얘기는 얘들아 단순하게 소재인 법인세요 하면 안 되겠죠? 법인세에서 계산세액과 납부세액의 불일치 때문에 뭐 한다? 세무 조정한다가 이 글의 전제가 됩니다. 됐죠? 명확히 나왔어. 두 번째 문단. 기업은 회계 정보를 기록할 때 원칙적으로 발생주의를 적용한다니까 회계 정보 기록할 때 하는 게 어때 얘들아? 발생주의래. 됐어? 이때 중요한 거. 쌤이 항상 얘기하더라. 뭐뭐주의, 뭐뭐주의 하면 앞에 있는 단어가 중요한데 밑에 읽지 않았는데도 얘는 얘들아 어때? 발생할 때를 최소한 주목하겠네. 됐죠? 이렇게 파악하는 얘기야. 발생주의는 권리나 의무가 발생한 시점에 수익과 비용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회계 정보를 기록하는 방식이다니까 나오잖아. 발생할 때 회계 정보에 기록할래. 할 때. 발생할 때 회계 정보 기록. 명확하죠? 이렇게 체크해놔야 돼. 자, 이에 따르면 기업이 다른 기업에 재화를 제공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시점에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한다. 또한 재화를 제공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시점에 대금을 지급하는 의무가 발생한다니까 만약에 뭐야 얘들아 내가 거래해 근데 야 내가 신발 500개 줄게 하고서 거래 땅땅땅 하는 순간 나는 어때 얘들아 신발 500개를 줘야 하는 권리 그 다음에 받은 사람은 돈을 줘야 하는 의무가 생기겠죠. 이렇게 권리와 의무가 발생하는 시점에 회계정보에 기록한대. 무슨 주의? 발생주의. 됐습니까? 머릿속에 발생이 남아야 돼. 알겠죠? 자, 이와 달리 했어. 그럼 또 나오죠, 얘들아? 이와 달리 하니까 밑에는 위에 거랑은 대비될 거 아니야. 오케이? 이와 달리 법인세법은 기업의 수익이나 비용이 그에 대한 권리 또는 의무가 확정되었을 때 발생한다 보는 권리 의무 확정주의를 전제한다니까 얘는 뭘 전제한대? 확정주의를 전제한대. 그럼 얘는 어때더라? 뭘 중요하게 보는 거야? 확정을 중요하게 보는 거죠? 확정이 중요하고요. 자연스럽게 위에 있는 발생주의와 또 대비되잖아. 요렇게 정리. 됐어? 그러면 이제 앞에서 봤지만 대비되니까 중요해 안 중요해? 너네 머릿속에 발생주의와 확정주의를 비교하면서 가야 된다고. 됐어? 가보자. 자, 이에 따르면 기업이 다른 기업에 이에 따르면 기업이 계약의 내용에 따른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권리는 재화나 용역 등이 실제로 제공한 시점에 확정된다니까 얘는 어떤 시점이더라? 제공 시점이래. 제공입니다. 마찬가지로 비용을 치를 의무를 제한하나 용역을 실제로 제공받은 시점에 확정되니까 지금 반복된 단어가 아니라 제공이죠. 얘의 원칙은 뭐다? 제공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확정한대. 됐어? 자, 또한 넘어갈게. 지급받을 권리나 지급할 의무가 확정되지 않은 대금은 수익이나 비용에 포함될 수 없다니까 지급받지 않으면 포함이 안 된다니까 결국 제공받지 않으면 포함되지 않는데 따라서 재화나 용역의 제공이 일부만 이루어졌다면 그에 상하는 액수에 한하여 권리나 의무가 확정되니까 제공받은 만큼만 확정된다는 게 무슨 주의? 확정주의. 됐습니까? 너네가 이렇게 읽어도 어때더라? 명확히 발생주의와 확정주의가 차이가 있죠? 이것 때문에 위에 거랑 붙여야죠? 어떤 일? 계산세액과 납부세액의 불일치가 일어나는 거지. 됐어요? 쌤이 얘기한 첫 번째 뭐야? 원칙 나왔잖아. 경영회계상은 발생주의가 원칙이고요. 그 다음에 세법상은 확정주의가 원칙이라고요. 내려갈게요. 그런데 체크. 그러나 보다 얘들아 그런 데가 왜 더 중요하냐면 그런 데는 여기 있는 지금 문장의 문제점을 얘기하는 글이야. 알겠죠? 그런데 법인과 특수관계인 간 거래에 관한 법인세를 계산할 때에는 권리 의무 확정주의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나오죠?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에서는 확정주의가 뭐한 데더라? 적용되지 않는데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는
뭐가 안 된다? 여기는 확정주의가 적용 안 된대. 요때 반응해야지. 어때? 원칙 나오고 어때? 그냥 쭉 정되는데 유일하게 얘는 적용이 안 되니까 뭘로 본다 얘들? 예외사항으로 보라고. 그리고 얘는 무조건 250% 뭘로 나온다 얘들아? 시험에 나옵니다. 됐습니까? 만약에 이게 안 나온다. 만약에 너네 예외사항을 줬는데 시험에 안 나왔다. 내가 윤제를 얻고 윤제 운동장 2바퀴 돌게. 알겠죠? 농담 아닙니다. 진짜로. 이만큼 강조 또 강조. 알겠죠? 무조건 나와. 예외가 안 나온 적 없고요. 내가 예외가 왜 중요하냐? 선지의 정답의 근거는 예외라고. 알겠지? 반드시 가세요. 지금 특수관계인 거래에서는 확정이 적용이 안 되니까 여기게 예외 체크해놓고 너네가 모르는 게 하나 있죠? 뭐야 유리야? 특수관계인이 뭔지 모르잖아. 이때 내가 어떻게 했지? 모르면 내려가라고요. 안 나오면 그 내용을 묻지 않고요. 중요하면 설명해 줄 거야. 알겠지? 가볼게. 특수관계인이란 바로 나오잖아. 경영진의 친족이나 자회사 등과 같이 기업과 밀접한 경제적 이해관계에 있는 개인 또는 기업을 말한다니까. 어때더라? 밀접한 관계를 얘기한대. 이건 바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얘들아. 자, 우리 학원에 큰 아버지 계시죠? 시대인재가 있습니다. 시대인재의 아들이 있어. 누구야? 여기 있는 상상 모의고사야. 그러면 상상에서 시대인재 얘들한테 이 모의고사를 줄 때 정가해 줄까? 뭐 고민해. 싸게 주겠죠. 당연히. 뭐 이거 고민할 거야? 정가로 받지 않겠지. 그러니까 어때더라? 이런 관계는 특수한 관계잖아. 그러니까 이때는 확정주의 적용이 안 된다고요. 됐습니까? 요런 식의 관계야. 알겠어? 이렇게 체크. 가볼게. 자. 기업은 판매 수익을 줄이는 방식으로 법인세를 회피하기 위해 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시장 거래 가격보다 저가에 판매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권리 의무 확정주의에 따르면 계약에 따라 자산이 이전되었을 때 계약상의 대금에 대한 권리가 확정되고 그에 따른 수익이 발생. 당연하겠지 얘들아? 이렇게 확정주의하면 이렇게 발생하는데 그러나 과세관청에서는 기업의 수익의 대금뿐만 아니라 자산 이전 시의 시가와 대간의 차액도 함께 포함돼야 한다고 본다 하니까 뭘 포함되더라? 시가도 포함해서 적용시키래. 이건 실제야. 자, 유리가 미국에서 스미스라는 남친 만나가지고 결혼한대. 그랬더니 엄마가 그럼 유리야 내가 있던 집을 너 줄게 하면서 원래 20억짜리 집인데 유리한테 10억에 팔어. 그럼 이제 어떨까? 유리가 내야 되는 세금이 확 줄어들지. 근데 유리와 어머니 관계는 무슨 관계야? 특수관계이니까 이때는 그렇게 적용 안 하고 시가인 20억 원으로 적용한다고. 이래야지만 정상적인 세금이 될 거 아니야. 됐어? 이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자, 반면 기업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자산을 시가보다 고가에 매입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자산을 이전받으면 대금이 아니라 해당 자산을 이전받을 시가의 비용이 포함돼야 한다고. 내가 다시 한번 뭐 강조해더라? 시가로 모든 걸 기준한대. 이것도 보자 얘들아. 유리가 엄마 나 돈 없어 나 돈 줘 하니까 그러면 너가 있던 집이 10억이니까 내가 이거를 20억 주고 사줄게. 그럼 어때 얘들아? 유리가 원래 팔던 돈에 어때? 2배를 받는 거지. 원래 부모님이 자식을 10억 주면 양도소득세를 해서 그 증여세를 해서 5억을 내야 돼. 근데 안 내고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어때 얘들아? 기업 나라 입장에선 세금이 적게 거치겠죠? 그러니까 뭘로 한다? 시가로 판단해서 정상적인 20억으로 판단한다고.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싸게 팔 때나 비싸게 살 때나 모두 어때더라? 시가를 기준으로 한다고. 뭐가 기준이 아니고요? 확정주의가 아니고. 됐습니까? 요게 핵심이고 예외사항 중요하죠. 그 다음 넘어갈게. 자, 한편 신고 이후 계약의 해제나 취소로 기업의 권리 의무가 변경되거나 소멸하는 경우 기업이 실제 과세소득이 변동한다. 이때 기업은 과세관청에 법인세 조정이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니까 뭐 하는 데더라? 조정이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대. 조정, 환급 청구. 됐죠? 그 다음에 자, 단 나오잖아? 그 다음 이게 중요하잖아? 만약에 법에서 단 나오면 예외사항 아니면 조건입니다. 단, 계약이 취소되었거나 해지된 사실은 법원에 의해 확정되니까 나오죠? 조건 뭐라 했더라? 법원에 의해 확정.
여기까지입니다. 됐습니까? 어때? 셀맨대로 원칙 2가지. 이거에 따른 예외사항. 그 다음에 조정 환급 청구할 때 조건 나오잖아. 원칙, 조건, 예외사항은 무조건 나온다고요. 이걸 파악하냐, 못 파악하냐가 법의 핵심이야. 대부분 이과 친구들한테 내가 지금 계속해서 묻고 있는데 이과 애들이 이거 하니까 뭐라고 얘기해? 선생님, 법 지우면 나중에 풀었어요? 아니면 안 풀었어요? 얘기하는데 반대로 그러면 어때더라? 이과 친구들은 국어에서 핵심은 법이랑 경제네. 이거를 풀 수 있으면 너네가 높은 대학 갈 수 있다고. 알겠습니까? 반드시 원칙, 조건, 예외사항 기억하세요. 꼭 기억하세요. 자, 이제 문제로 갈게. 자. 10번부터 갑니다.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에서 1. 기업 경영진의 친족인 자는 해당 기업과 밀접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친족이니까 뭐에 포함된다? 특수 관계인에 포함되겠죠? 1번은 맞는 얘기입니다. 2번, 기업이 법인세를 납부하기 위해서는 과세소득의 세액을 과세관청에 신고해야 되겠죠? 2번도 맞는 얘기. 그 다음에 3번, 기업의 수익이 일정하다면 지출한 비용이 커지더라도 산출되는 법인세가 낮아지지 않는다 했는데, 자, 어때더라? 이거죠? 수익이 일정하대. 근데 점점점 비용이 커진다는 얘기는 뭐가 줄어든다? 과세소득이 줄어들죠. 과세소득이 줄어들면 거기에 곱하기 법인세율이니까 법인세는 줄어들어야 됩니다. 답 몇 번? 3번이 답이 됩니다. 됐어요? 4번, 세무조정은 기업이 계산한 법인세액과 실제 납부해야 할 법인세액 간의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절치는 걸차. 맞죠? 이것도 다 1분 단위 답이 있었으니까 답은 3번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 11번, 가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을 생각하 법인과 특수관계인 간 거래에 관한 법인세를 계산할 때는 권리의무 확정주의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이유는 시가에 따라서 계산해야지. 그렇게 아니면 어때더라? 세금이 거치지 않는 왜곡되기 때문이죠. 1번, 특수관계인과의 체결한 계약에서는 자산이 실제로 이전되지 않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아니죠. 자산 이전이 있었죠. 1번은 틀렸고요. 2번, 특수관계인과 체결한 계약에서는 기업의 권리나 의무가 계약이 체결된 시점에 확정되기 때문이다. 자, 권리자 의무가 계약된 체결의 시점에 확정되는 여기 있는 발생주를 얘기하는 게 아니죠. 시가를 따라서 하라는 얘기야. 그래서 이것도 틀렸습니다. 3번, 특수관계인과 체결한 계약에서 기업의 수익에 포함되는 금액은 계약상의 대금과 동일하기 때문이다. 자, 계약상 대금과 동일하면 뭐할로? 확정주의 안 할 필요가 없죠. 이거는 틀렸습니다. 3번 틀렸고요. 4번, 특수관계인과 체결한 계약에서는 권리가 의무나 확정된 대금이 실제 수익이나 비용과 다르다. 즉, 시가와 차이가 있기 때문이죠. 답 몇 번? 4번이 답이 됩니다. 됐습니까? 4번 체크. 5번, 특수관계인과 체결한 계약에서는 계약상의 대금을 자산의 시장거래 가격과 다르게 설정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르게 설정할 수 없으면 확정주의 가능하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말이 안 되죠. 답은 그래서 4번입니다. 넘어갈게요. 12번, 기업과 니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 1. 기억을 적용하는 경우 계약이 해제됨에 따라 기업의 실제 수익이나 비용이 변할 수 있다 했는데, 그렇죠. 얘들아, 발생이니까 발생한 다음에 계약 뒤에 계약이 변동될 수 있겠죠? 당연히 변할 수 있습니다. 1번은 맞습니다. 2번, 니은, 확정주의는 과세관청이 법인세를 계산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적용하는 겁니다. 어때? 선지에서 대놓고 원칙을 묻잖아. 알겠어? 2번도 맞는 얘기입니다. 지워져. 3번, 기업과 달리 니은을 적용하는 경우 계약 내용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대금과 기업의 비용을 취급되는 액수 간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다. 아니죠. 여기서 니은에도 어때? 실제로 계약하고 나서 대금, 이렇게 제공한 게 다르면 달라지겠죠? 답 몇 번? 3번이 답이 됩니다. 4번, 동일한 계약에 대해서 기억을 적용하는 경우보다 니은을 적용하는 경우 해당 계약의 체결된 연도에 기록된 수익이나 비용이 액수가 낮아질 수 있다. 그렇죠. 계약 체결한 당시로 하는 발생주의보다 어때더라? 제공이 되니까 제공이 늦어지면은 그 다음 해로 넘어갈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해에 액수는 낮아질 수 있죠. 이 완벽한 추론 문제입니다. 4번이 어려웠어. 그 다음에 5번. 기업과 니은 모두 기업이 계약에 따라 재화나 용역을 제공했다면 그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지 못했더라도 수익이 발생한 것으로 본다. 자, 제공했으면 어때더라? 니은 기업과 니은 모두 수익이 발생한 거죠. 근거는 뭐야? 제공했으니까
계약은 이미 끝났고요. 제공까지 했으니까 확정주의에서도 이미 이거를 온 걸로 본 거죠. 됐습니까? 답 몇 번? 3번이 답이 됩니다. 이게 무려 오답률 2입니다. 매우 어려웠어. 그 다음에 자 13번 갈게.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 보기. 기업 A는 2025년의 과세 소득을 2026년 1월 15일에 과세한청에 신고하였다. 다음은 A가 체결한 계약 목록의 일부이다. 기업 D는 A의 자회사이며 토지 Z의 시장거래 가격은 2025년 11월 20일부터 2026년 1월 15일까지 5억 원으로 변함없다니까. 그럼 어때더라? 기업 D와의 거래를 써놔야죠. 특수관계인 거래입니다. 체크. 됐죠? 그 다음에 가볼게. 1번. A가 계약 체결 이후 6개월이 지나 B로부터 X를 100개를 재공받습니다. 그러면 어때? 7월 17일까지 6개월 지났으면 2025년이 아니라 2026년 되는 거죠? 이렇게 된 경우 법인세법에 따르면 X의 대금은 A의 회계 정보와 달리 2026년의 비용에 포함된다. 그렇죠. 넘어갔으니까 어때? 2026년에 포함돼야 되죠? 답 몇 번? 1번이 답이 됩니다. 됐습니까? 2번. A가 2025년 12월 B와 계약을 해지한 경우 A가 25년 과세소득의 X의 대금을 제외하고 법인세를 준용받기 위해서는 법원의 확정이 있어야 한다는데 여기서 어때더라? 변경하거나 소멸하는 경우에 한다 그랬는데 지금 X의 대금을 제외하고라고 얘기했으니까 지금 계약 자체를 아예 해제했죠. 그럼 권리 의무가 없잖아. 그러면 이거는 법원의 확정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냥 자기가 취소하면 되죠. 법원의 확정 조건은 필요가 없습니다. 2번 틀렸어. 3번. A가 계약과 동시에 C에 Y를 전부 제공하였더라도 C가 Y의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A는 회계정보에 2억 원을 2025년의 수익으로 기록하지 않을 것이다. 아니죠. 제공한 순간 발생주의가 아니라 확정주의니까 이것도 맞습니다. 4번. A가 계약과 동시에 Z를 인도받았으나 2020년 1월 16일에 해당 계약이 해제되었음을 법원에 확정되었다면 A는 비용 10억에 대한 범수종을 청구할 수 있다 그랬는데 지금 법원에 확정되었으면 조정이 아니라 지금 비용 10억 원에 대해서 청구할 수는 없겠죠? 이건 자체는 말이 안 됩니다. 지금 Z를 인도받았대. 그 다음에 계약이 해제되었으면 확정되었으니까 여기서 비용 10억 원이라 뭐 한 거야? 이거는 조정하는 게 아니라 굳이 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다 받을 수가 없다고. 얘가 준 게 아니잖아. 제공을 받은 거니까. 알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틀렸어. 5번. A가 계약과 동시에 C에 Y를 25개 제공하고 3개로 나머지를 제공했다면 회계정보 기록 방식이나 법인세 중 어느 것에 따르더라도 Y의 대금 정보는 2025년 수익에 포함된다는데 아니죠. 25개만 포함되고요. 나머지 75개는 2026년에 포함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까지 하고